백인이 노예였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국 남부의 목화밭이나 조선시대의 노비를 먼저 떠올립니다. 세계사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백인들이 짐승처럼 팔리고 매질당하고 경매대 위에 올라섰다는 건 뭔가 어색하고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 역사가 2010년대 이후 쏟아진 논문과 연구들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밝혀진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백인들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집어삼킨 건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빼앗고 종교를 짓밟고 대기근을 방치해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인 것도 모자라 사람 자체를 상품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아일랜드 남성들은 영국의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끌려가 짐승처럼 부려졌고 여성들은 전 세계 노예 시장으로 무자비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값이 쌌고 저항할 힘이 없었으며 팔면 돈이 됐으니까요. 당시 노예주들이 아일랜드 여성을 앞다투어 사들인 건 성적 착취가 목적이었고 더 악랄한 건 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자동으로 주인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면 사람이 공짜로 불어나는 구조였죠. 노예를 번식시켜 재산을 늘리는 방식, 이게 당시엔 합법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의 고통은 대서양을 건너 퍼져나갔고 그 비극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영국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노예 매매가 유럽과 아메리카 전역으로 번져나가면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서 아일랜드 여성의 몸값이 흑인 남성 노예보다 높게 책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흑인 노예들조차 아일랜드인을 자신들보다 낮은 계급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차별받던 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그 시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탈로 고향이 황폐해지자 스스로 바다를 건너는 아일랜드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계약직 하인이라는 이름으로요. 영국 학자들은 이걸 자발적 계약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흑인 노예는 비싼 몸값 때문에 주인이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노예는 달랐습니다. 값이 싸니까 쓸모없다 싶으면 그냥 죽이고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예주들은 아일랜드 여성과 흑인 남성을 강제로 결합시켜 태어난 혼혈 아이를 새 상품으로 경매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을 교배시켜 상품을 만든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신화. 그런데 그 꿈이 수많은 백인들을 노예로 만드는 미끼로 쓰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던 유럽의 빈민들에게 미국행 배표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미국 자본가들이었습니다. 뱃삿을 대신 내줄 테니 미국에 도착하면 몇 년간 일해서 갚으라는 계약이었죠. 희망을 품고 배에 오른 사람들은 육지에 발을 딛는 순간 경매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축처럼 줄 세워져 팔려나간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빚을 다 갚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보면 돈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악독한 주인들은 장부를 조작해 빚을 계속 늘려버렸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멀쩡한 노예에게 도망 시도라는 누명을 씌워 처형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규제된 건 1910년 미국에서 백인 노예법이 제정되고 나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수십 년간 이 모든 일이 버젓이 묵인됐습니다. 유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노벨상 수상자, 월가의 금융인, 할리우드 거물, 온갖 핍박을 견뎌내고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노예 시장의 희생양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뼈아픈 건 그들을 팔아넘긴 게 타민족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 동족이었다는 겁니다. 전쟁도 아니고 침략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 혼란 속에서 성을 사고 파는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대인 브로커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가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유대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관습을 공유하고 같은 전통 안에서 자란 동족이라는 신뢰를 무기로 접근했습니다. 베를린으로 가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 런던에 가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짐을 꾸린 여성들은 함부르크, 런던, 베를린의 뒷골목에서 영문도 모른 채 노예가 됐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팔린 겁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백인 노예 거래가 벌어진 시기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북아프리카를 근거지로 삼은 바르바리 해적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해상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의 든든한 정치적 군사적 후원을 등에 업고 지중해 일대를 제 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들의 핵심 수입원은 약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유럽 해안을 침략해 민간인을 무더기로 납치한 뒤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가 이들의 본업이었죠. 한 번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해적 대사와 마주 앉아 따져 물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돌아온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코란에 이교도를 납치할 권리가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종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돈이 되면 잡아다 팔았습니다. 율법은 그저 침략을 합리화하는 거칠의 명분이었을 뿐이고 진짜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백인을 잡아다 팔아 막대한 부를 쌓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의 공격 대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지중해와 대서양 해안에 인접한 유럽 국가라면 어디든 털렸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하고 잔인했습니다. 어파운 밤을 틈타 해안 마을에 상륙해 눈에 띄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끌고 갔습니다. 귀족이든 농부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납치한 사람의 신분을 파악해 재산이 있는 귀족으로 확인되면 고국의 가족에게 막대한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낼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곧장 북아프리카의 노예 경매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백인 남성들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거나 갤리선에 노를 저르며 생을 소진했고 여성들은 중동 부호들의 유희를 위한 놀이개로 팔려나갔습니다. 17세기 아일랜드 볼티모어 마을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주민 107명이 통째로 납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하나가 하룻밤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바르바리 해적에 의해 노예가 된 유럽 백인의 수는 최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합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 마을들이 유럽 해안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바르바리 해적단은 해안 마을 습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해상을 지나는 상선이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납포했고 선원과 승객 전원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해적단에게 정기적으로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납치만은 면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강대국이 해적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굴욕을 끝낸 건 신생국 미국이었습니다. 자국 상선의 피해가 한계를 넘어서자 미국은 협상 대신 함대를 선택했습니다. 해적의 본거지를 향해 포문을 열었고 바르바리 해적단은 그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군사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은 유럽 국가들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됐습니다. 결정탄은 영국이 날렸습니다. 해적단이 영국의 보호령이던 시칠리아를 건드린 겁니다. 분노한 영국은 네덜란드 연합군과 함께 해적 본거지에 수백 발의 함포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지중해를 공포로 물들였던 바르바리 해적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북아프리카에 갇혀있던 기독교 백인 노예들은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시대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명의 정점이라 불리던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노예의 절대 다수는 백인이었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패전국의 시민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스인, 갈리아인, 게르만인, 유럽 각지의 백인들이 로마의 노예가 됐습니다. 끌려온 남성들은 광산과 채석장에서 피를 말리는 노동을 했고 여성들은 귀족 저택의 잡일을 도맡거나 성적 놀이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의 노예제에는 다른 시대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기 전의 직업과 지식 수준에 따라 노예가 된 후의 삶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겁니다. 전직 교사나 의사 출신의 노예는 로마 귀족 자제를 가르치거나 환자를 치료하는 고급 지식 노동을 수행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로마 황실 가까이에서 활동하며 후대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국가나 가문의 재정을 총괄하고 실무를 지휘하는 핵심 직책까지 엘리트 노예들이 맡았습니다. 신분은 노예였지만 권한은 오늘날 고위 공무원 못지 않았던 겁니다. 중세 초반 유럽을 공포로 물들인 바이킹 하면 보통 뿔 달린 투구와 도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진짜 핵심 사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잡아다 파는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해안 마을은 물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 현지인들을 체포하고 즉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이킹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 인구의 약 10%가 타지에서 끌려온 노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 노예였던 겁니다. 바이킹은 금은보화를 노리기도 했지만 순전히 젊은 여성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기 위한 목적만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납치된 유럽인들은 볼가강 유역과 불가르 지역의 거대 무역센터에서 국제 상품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팔리지 않은 노예들은 가축을 돌보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극한 노동에 투입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동 같았지만 통제 방식은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그 자리에서 참수형이 내려졌고 주인이 죽으면 노예를 함께 무덤에 묻어버리는 순장제가 시행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주인 곁에 묻은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방대한 역사가 왜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가 씁니다. 근현대 들어 세계 패권을 장악한 백인 지배층 입장에서 자신들이 노예로 팔리고 짐승처럼 부려졌던 역사는 철저히 감추고 싶은 수치였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18세기의 서구 사회를 휩쓴 우생학이었습니다. 특정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우월하다는 이 위험한 가설은 백인의 노예 역사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를 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생학은 전 세계적으로 철저히 배척당했고 오히려 핍박받았던 약자들의 역사가 더 주목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2010년 이후 백인 노예의 역사가 비로소 본격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현대 미국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백인들이 과거 흑인에게 저질렀던 잔혹한 역사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일이 아직도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백인 노예의 역사를 들여다봤지만 사실 노예제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어두운 이면에서는 현대판 노예제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바르바리 해적이 코란을 핑계 삼아 납치를 정당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종교와 이념의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는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